내 이름은 박철수, 올해로 80이다. 배움이라곤 국민학교 4학년도 못 마친 게 전부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 나는 맞이였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남의 집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온갖 꾸준 일을 다 했다. 20살 때 건설 현장에 들어갔다. 처음엔 막노동이었다. 시멘트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한 자루가 40kg이었는데 하루에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모른다.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돈을 벌어야 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중매를 섰다. 철수야, 너 장가갈 때도 됐다. 내가 아는 처자가 하나 있는데 참 알뜰하고 착한 애야.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내 아내 김순이었다. 23세 순이는 작은 체구의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강했다. 우리는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했다. 혼수라고 해봐야 이불 한 채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신혼집은 달동네 꼭대기 단칸방이었다. 수도도 없어서 아래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젊고 건강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 순이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다.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 그녀는 집에서 바느질 품삯을 받아 돈을 벌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큰일이야. 내가 걱정하면 그녀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집 꼭 장만합시다. 이듬해 봄 아들 민수가 태어났다. 순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아이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3년 뒤 딸 민정이도 태어났다. 좁은 단칸방의 식구가 넷이 되니 더욱 비좁았지만 그만큼 웃음소리도 많아졌다. 민수는 엄마를 꼭 빼닮아서 조용하고 차분했고 민정이는 까불고 제잘거렸다. 나는 아이들 얼굴만 봐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막노동에서 시작해서 거푸집 일을 배우고 철근 일도 익혔다. 현장 소장님들이 나를 좋아했다. 철수 씨는 믿을 수 있어. 일도 깔끔하게 하고 성실하고. 덕분에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순이는 푼푼히 모은 돈을 통장에 넣었다. 이번 달에는 10만 원 모았어요. 다음 달에는 12만 원 목표로 해봐요. 그녀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다. 쌀값, 반찬값, 아이들 옷값까지 하나하나 적어놓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나도 담배를 끊고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현장 동료들이 한잔하자고 해도 미안하다. 집에 가서 아이들 얼굴 봐야 한다며 거절했다. 10년이 흘렀다. 우리는 마침내 작은 집 한 채를 샀다. 달동네였지만 방 2개의 부엌이 있는 우리만의 집이었다. 이사하는 날 순이가 조그맣게 울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우리 집을 가졌어요.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보람이 있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민수는 초등학교에, 민정이는 유치원에 다녔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우리는 배우지 못했지만 애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자. 순이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학교에서 늘 반에서 1등이나 2등을 했다. 선생님이 민수는 대학까지 보낼 만한 아이라고 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애 대학 등록금 미리 준비해야 해요. 나도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현장에 나갔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았다. 저녁에 파스를 붙이고 괜찮다, 괜찮아라고 혼잣말을 했다. 20년이 더 흘렀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다. 민정이도 전문대를 나와서 은행에 다녔다. 두 아이 모두 반듯하게 자라줘서 우리는 정말 기뻤다. 민수는 28에 결혼했다. 며느리 은주는 교사였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결혼식을 올릴 때 나는 울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민정이도 30에 결혼했다. 사위 재훈이는 공무원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다. 두 자녀가 모두 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우리 부부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순이는 여전히 검소했고 알뜰했다. 여보, 우리 노후 준비 제대로 해둬야 해요. 애들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그녀의 말에 나도 동의했다. 우리는 계속 돈을 모았다. 나는 60이 넘어서도 현장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었다. 순이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몸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 세를 주니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왔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웃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5년 뒤 순이는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았다. 여보, 저기 재개발 들어간다는 곳에 작은 빌라 하나 사면 어떨까요? 나중에 가격 오를 거예요. 나는 순이의 판단을 믿었다. 그녀는 늘 옳았으니까. 우리는 그 빌라를 샀고 3년 뒤 팔아서 제법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들였고 임대료가 매달 들어왔다. 이제 정말 노후 걱정은 덜었네요. 순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집 3채와 상가 하나를 갖게 되었다. 시가로 치면 약 15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검소했다. 좋은 옷을 사자고 해도 이거면 충분해요 라며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다. 비싼 음식을 먹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라며 거절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몸에 배어 있었다. 민수와 민정이는 각자 잘 살았다. 민수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갔고 민정이는 은행에서 지점장이 되었다. 두 아이 모두 아파트를 장만했고 손주들도 낳았다. 민수에게는 아들 2, 민정이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다.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였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이 벅찼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우리를 부를 때마다 행복했다. 순이도 손주들을 끔찍이 아꼈다.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었다. 엄마, 아빠는 우리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너희가 잘 커줘서 고맙다. 내가 대답했다. 부모님 건강만 잘 챙기세요. 민정이도 덧붙였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우리 부부는 건강했고 아이들은 성공했고 재산도 있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8월의 한여름이었지만 바람이 시원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다. 여보, 아침 먹어요. 그녀가 밥상을 차렸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 민수네 집에 다녀올게요.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순이가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날씨 더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위험의 조짐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순이는 점심 무렵에 집을 나섰다. 저녁에 올게요. 당신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현관까지 나가서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게 순이의 마지막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순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6시쯤엔 돌아왔을 텐데.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너희 엄마 아직 너희 집에 있니? 아빠, 엄마는 5시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다. 그럼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났을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김순희 씨 보호자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다. 네, 제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분이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얼른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엄마가 사고가 났다. 서울대 병원이래. 빨리 와라.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민정이가 이미 와 있었다. 우리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환자 남편입니다. 우리 마누라 어떻습니까?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차에 치여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셨습니다. 외상은 크지 않지만 뇌에 심한 충격이 갔습니다. 지금 의식은 돌아왔는데. 근데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기억을 많이 잃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몇십 년의 기억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 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역행성 기억 상실증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환자분이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면회를 허락받고 들어갔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여보, 나야. 알아보겠어? 내가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당신, 누구세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야, 나. 당신 남편 철수.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철수. 철수요? 우리 결혼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나야. 민수. 아들. 순이는 민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민수. 민수. 우리 아들 민수가 이렇게 컸어?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수는 이제 겨우 6살인데 왜 이렇게 커 있어? 의사의 말이 맞았다. 순이는 약 30년 전의 기억만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우리가 단칸방에 살 때의 기억만 남아 있었다. 그 이후의 모든 것, 아이들이 자란 것, 결혼한 것, 우리가 집을 산 것, 손주가 생긴 것 전부 사라졌다.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순이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혼란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는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15년 전에 이사 왔어. 거짓말. 우리 집은 달동네 빌라인데. 순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이었다. 순이는 화장실이 어딘지 부엌이 어딘지 몰랐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다. 민수야, 민정아, 우리 애들 어디 갔어? 나는 그녀를 안정시키려 했었다. 애들 다 컸어. 다 결혼해서 제 집에 살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이는 믿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민수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결혼이라니. 그녀는 울었다. 매일 밤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병원을 몇 군데 다녔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애매한 대답뿐이었다. 나는 순이를 돌봐야 했다. 밥을 해주고 약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순이는 자기가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 멀쩡한데 왜 이래요? 나 아픈 사람 아니에요. 여보, 당신 사고 났었어. 그래서 기억이 좀.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해요. 같은 대화를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다. 나는 지쳐갔다. 3개월쯤 지났을까? 나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무릎도 아팠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순이가 밤마다 깨서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애들이 기다려요 라며 나가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여보, 밤이야. 자야 해. 싫어요. 나 우리 집에 가야 해요. 순이는 힘이 셌다. 80살이 된 나는 그녀를 말리기가 버겁였다.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순이에게 저녁마다 수면제를 먹였다. 그래야 밤에 좀 잠잘 수 있었다. 하지만 약을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왜 이런 약을 먹어야 해요? 나 아프지 않아요. 민수와 민정이가 가끔 들렀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 생활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 들를 뿐이었다. 아빠 힘드시죠? 요양보호사 알아볼까요?
민수가 제안했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너희 엄마를 남한테 맡길 순 없지. 나는 거절했다. 순이는 내 아내였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다. 그녀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줘야 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순이는 매일 집에 가야 해요 라고 했고 나는 매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대화는 무한 반복됐다. 어느 날 순이가 집을 나가버렸다.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나가버린 것이다. 급히 쫓아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3시간 후 경찰이 순이를 찾았다. 그녀는 옛날 우리가 살던 달동네로 가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집이 없어졌어요. 순이는 울면서 말했다. 그 달동네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여보, 이제 여기엔 우리 집이 없어. 우리 새 집으로 가자. 나는 그녀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순이 앞에서 울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제대로 못 지켜줘서. 순이는 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왜 우세요? 당신 누군데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와 민정이의 방문이 잦아졌다. 처음엔 반가웠다. 아이들이 부모를 걱정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아빠 건강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물었다. 그래, 좀 힘들긴 하지. 근데 너희 엄마 생각하면 아빠 이렇게 계속 혼자 하시긴 힘드실 거예요.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양원? 그건 아니다. 너희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아빠도 연세가 있으신데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면 아빠까지 쓰러지세요. 며칠 뒤에는 민정이가 왔다. 아빠, 저도 오빠 말에 동의해요.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빠도 좀 쉬셔야죠. 민정아, 너도 그런 말을 하니? 너희 엄마가. 아빠, 엄마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지금 제대로 된 케어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민정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보마.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요양원에 보낼 생각은 없었다. 순이가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했다. 아빠, 엄마 상태가 이러시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거든요. 민수의 말투가 사무적이었다. 무슨 만약을 대비해? 너희 엄마 아직 살아계신다. 나는 불편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서류를 보니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었다. 집 세 채와 상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런 걸 지금? 아빠, 지금 안 해두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는 서류를 밀어냈다. 민수야,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리고 너희 엄마도 살아계셔. 이런 얘기는 아직 이르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 민정이가 왔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제 생각엔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상태가 이러시니까. 민정아, 그건 너희 엄마 재산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아빠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중에 엄마 병원비나 요양 비용 필요할 수도 있고. 그제야 알았다. 아이들이 재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를, 아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나가봐라. 아빠는 생각 좀 해보마. 민정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순이가 자고 있었다.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애들이었나?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민수야, 아빠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다. 그만 알아봐라. 아빠, 왜 이러세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엄마를 위해서? 정말 엄마를 위해서냐? 아니면. 나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부모님을 걱정해서. 알았다. 끊는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와 민정이가 함께 왔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상태가 이렇게 된 이상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해요.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서 엄마 돌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일단 엄마를 전문시설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재산 정리도 필요해요.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민정이가 거들었다. 아빠, 저희가 욕심 부려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저희끼리 싸우는 것도 방지하려고. 나중에 너희끼리 싸운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더 넓어서 나중에 아빠를 모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도 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냐? 내가 끼어들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민정이가 반박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이미 회사에서 많이 버시잖아요. 저는 은행원이고 월급이 오빠보다 적어요. 그리고 아들 둘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장남이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입장이잖아. 당연히 더 받아야지.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빠가 언제 부모님 모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잖아요. 민정이도 지지 않았다. 야, 너는 뭐 얼마나 자주 왔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민수가 소리쳤다. 나는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봤다.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옆방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고 아이들은 눈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만해라, 둘 다. 내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니? 너희 엄마가 저 상태인데 너희들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빠, 저희가. 민정이가 변명하려 했다. 됐다. 나가봐라. 둘 다. 나는 손을 저었다. 아빠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 엄마도 살아계셔. 재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죽고 나서 해라. 민수가 말했다. 아빠, 저희가 그런 뜻으로 나가라고 했다. 나는 소리쳤다. 평생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주저앉았다. 힘이 쭉 빠졌다. 순이가 깨어 옆방에서 나왔다. 왜 시끄러워요? 누가 왔다 갔어요? 아무도 안 왔어. 그냥 TV 소리였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순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해봤자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민수와 민정이의 연락이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방문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와도 짧게 얼굴만 비추고 갔다. 순이의 안부를 물어보지만 형식적이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죄송하지만 당분간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민정이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섭섭했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랐다. 아이들이 오면 순이가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자꾸 와요? 혼자서 순이를 돌보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내 건강도 나빠졌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었고 당뇨도 생겼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다. 순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순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렸다. 다행히 내가 발견해서 끄긴 했지만 아찔했다. 여보, 가스레인지 조심해야 해. 가스레인지요? 제가 언제 켰어요? 순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순이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고 잠잘 때도 얕게 잤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쉴 수가 없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저 결혼기념일이라 제주도 갈 건데요. 혹시 엄마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엄마를 저희 집에서 봐달라 하면서 집과 아이를 맡기고 싶었을 텐데 염치는 있었는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며 말을 못하는 듯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저희 집에서 사나흘 봐드릴까 해서요. 아빠도 좀 쉬시고. 민정이가 얼버무렸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여행 잘 다녀와라. 아빠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즐겁게 다녀와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결혼기념일에 제주도는 가면서 어머니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딸. 마음이 아팠다. 민수는 더했다. 한 번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는데요. 한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빠, 그동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민정이한테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겠니? 가거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수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럼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끊었다. 한 달 뒤 민수가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들르지 않았다. 출장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다. 아빠, 죄송해요. 출장 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괜찮다. 바쁜 거 아니까. 엄마는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아빠도 건강하시고요? 그래, 걱정 마라. 짧은 통화였다. 민수는 조만간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민정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다. 올 때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아빠,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라며 황급히 떠났다. 명절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각자 처가나 시댁으로 갔다. 아빠, 올해는 처가에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아빠, 시댁에서 오라고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나는 순이와 단둘이 명절을 보냈다.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렸다. 순이는 그게 무슨 날인지도 몰랐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런 걸 준비해요? 명절이야, 여보. 추석. 추석요? 그럼 애들은요? 민수랑 민정이는 어디 갔어요? 애들은 바빠서 못 왔어. 애들이 명절에 집에 안 와요? 그게 말이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 말이 안 되지. 명절에 자식들이 부모 집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주를 한 잔 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다. 순이는 이미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예전엔 명절이면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잠든 순이에게 말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술이 취하자 눈물이 났다. 8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외롭다고 느꼈다. 아내는 옆에 있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은 재산만 탐내고.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순이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여보, 그녀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가 예전의 순이 목소리였다. 응, 여보. 나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순이는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많이 늙었네요. 그래, 많이 늙었지. 내가 많이 힘들게 했죠? 순이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기억은 없지만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내가 봐도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야위고 늙고.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면 돼. 순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내 전부야.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순이는 다시 혼란스러운 눈빛이 냈다. 당신 누구예요? 하지만 나는 그 30분이 고마웠다. 내 아내가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약속한 날 민수와 민정이가 왔다. 이번에는 각자 배우자도 데리고 왔다. 며느리 은주와 사위 재훈까지 넷이서 왔다.
아빠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나는 네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모두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다. 앉아라. 얘기 좀 하자.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순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침에 약을 먹여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빠,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요양원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너희 엄마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그럼. 그리고 재산 얘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한 푼도 안 준다. 아빠. 민정이가 소리쳤다. 왜 이러세요? 저희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 그게 부탁으로 들리니? 나는 차갑게 물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빠, 현실을 보세요. 아빠 혼자서 엄마 돌보시다가 아빠까지 쓰러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때 가서는 늦어요. 지금 준비를 해야죠. 민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비? 무슨 준비? 너희 부모 죽을 준비? 내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은주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민수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제 아내한테 왜 그러세요? 내 아내도 문제지만 너는 더 문제다. 장남이면 뭐하니?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고집스러우셔서 그렇지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소리쳤다. 너희가 원하는 건 재산이잖아. 부모가 아니라. 민정이가 일어섰다. 아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안 올게요. 민정이가 소리쳤다. 부모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정이는 사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민수도 일어섰다. 아빠,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손 안 벌린다. 너희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산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민수도 아내와 함께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 자식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순이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줄 수도 없었다. 방에서 순이가 깨어났다. 여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금방 갈게. 나는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민정이에게서 연락이 끊겼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연락해봤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순이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순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오전이 다 갔다. 오후에는 순이가 집을 나가지 않도록 지켜봐야 했고 저녁에는 다시 씻기고 재우는 일을 해야 했다. 내 건강은 계속 나빠졌다. 허리 통증은 심해졌고 무릎도 아팠다. 당뇨 수치도 조절이 안 됐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 순이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 어느 날 순이가 넘어져서 다쳤다.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상처가 났다. 나는 급히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았다. 아파요. 순이가 울먹였다. 당신 때문에 다쳤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순이는 나를 탓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그날 밤 나는 또 울었다.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자주 우는 게 창피했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다. 민정아? 아빠. 오빠가 교통사고 났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민수가? 네. 큰 사고는 아니고 다리를 다쳤는데요.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한대요.
병원이 어디냐? 내가 가야지. 아빠 안 오셔도 돼요. 은주 언니가 돌보고 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아빠는 엄마나 잘 돌보세요. 저희는 알아서 할 테니까요. 민정아. 끊을게요. 민정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아들이 사고 났는데 병문 안도 오지 말라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아빠다. 다쳤다며? 병원이 어디냐? 가고 싶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병문 안은 괜찮습니다. 저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도 건강 챙기시고요. 짧고 건조한 문자였다. 나는 병원에 가고 싶었다. 아들이 다쳤는데 아버지가 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갈 수가 없었다. 순이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일주일 뒤 민수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민정이를 통해 들었다. 직접 연락은 없었다. 나는 또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퇴원했다며? 집에 가서 푹 쉬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더욱 외로워졌다. 자식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았다. 아들이 다쳤을 때조차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이 그 증거였다. 겨울이 왔다. 내 인생의 겨울이자 계절의 겨울이었다. 눈이 내렸다.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년 겨울에도 나는 여기 있을까? 순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다. 기저귀를 채워야 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싫어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채워요? 하지만 몇 번 사고가 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힘들었다. 80이 넘은 노인이 80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그녀는 내 아내였으니까. 어느 날 나도 쓰러졌다. 순이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넘어진 것이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여보, 여보. 나는 순이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TV만 보고 있었다. 내가 쓰러진 것도 모르고. 여보. 더 크게 불렀다. 순이가 돌아봤다. 왜 그래요? 왜 거기 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전화기 좀 가져다 줘. 전화기요? 왜요? 119에 전화해야 해. 하지만 순이는 전화기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나는 바닥을 기어서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10분이나 걸렸지만 겨우 전화기를 집었다. 119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주소를 말하고 문은 열어놨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구급차가 오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환자분 보호자는? 없습니다. 집사람은 아파서. 다른 가족은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서. 의사가 검사를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집에 아내가 혼자 있어요. 가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가시면. 그래도 가야 해요. 나는 우겼다. 의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최소한 하루는 계셔야 합니다. 결국 하루를 입원했다. 그 하루가 1년처럼 길었다. 순이가 걱정됐다.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 받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퇴원했다. 의사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다. 순이가 부엌을 뒤져놓았던 것이다. 여보. 나는 순이를 찾았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왜 나를 버리고 갔어요? 왜 혼자 두고 갔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아파서.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순이는 나를 때렸다. 약한 주먹이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순이 곁을 지키기로. 내가 쓰러지면 순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딸이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네. 애들 학원비가 밀려서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학원비가 밀릴 정도로 어려우니? 아빠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민정아,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명절에도 안 오고 병문안도 안 오면서 돈만 필요하면 연락하니? 아빠가 저희를 멀리 하셨잖아요. 저희가 하자는 대로 안 하셔서. 그래, 내 잘못이지. 그런데 돈은 못 빌려주겠다. 아빠, 전화 끊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다. 아빠,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문제? 그게 설명하기 길어서요. 급하거든요. 민수야, 너도 나한테 해준 게 없잖니? 그런데 돈만 필요하면 연락하냐? 아빠, 왜 그러세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다야? 아들 노릇을 해야 아들이지. 아빠가 너무하시네요. 알겠어요. 안 빌려주시면 됩니다. 민수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내봤다. 예금이 꽤 있었다. 집 세 채와 상가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돈을 자식들에게 줄 생각은 없었다. 이 돈은 순이와 내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하지만 내 인생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서 순이를 돌봤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가끔 문자로만 안부를 물었지만 그뿐이었다. 어느 날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나는 급히 119에 전화했다.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뇌졸중입니다.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과 간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이는 한 달 동안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순이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 여보, 알아들어? 내가 물었다. 순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수와 민정이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쓰러졌다. 병원에 와봐라. 하지만 민수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주말에 갈게요 라고 했고 민정이는 애들이 아파서요. 나중에 갈게요 라고 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혼자서 순이를 돌봤다. 한 달 후 순이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나도 지쳐갔다. 순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먹이고 하루 20시간을 순이를 위해 썼다. 내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 어느 날 밤 나도 쓰러질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순이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약을 먹고 누워서 쉬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행이고 못 뜨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순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나는 잠시 TV를 켰다. 아침 뉴스였다.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한 사연이 내 눈길을 끌었다. 80대 노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방치하자 두 분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는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노부부가 나왔다. 자식들이 재산만 탐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재산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다. 이 부부는 실버케어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 재단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입니다. 기부자들은 평생 이곳에서 무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재단 건물이 나왔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다. 노인들이 정원을 산책하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돌보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요양원에 맡기는 것도 아닌 제3의 길. 뉴스가 끝나자 나는 메모지에 실버케어 재단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재단의 홈페이지가 나왔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실버케어 재단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재산을 기부하신 어르신들께는 평생 무상으로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간호, 재활, 여가활동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전화번호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실버케어 재단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기,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요. 아, 네. 문의 전화 많이 오고 계십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단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요. 아내도 아프고. 그러시면 저희가 방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이틀 후 재단에서 두 사람이 왔다. 한 명은 사회복지사이고 한 명은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어르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순이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께서 혼자서 부인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네. 1년 넘게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우리 이야기를 했다. 평생을 일해서 재산을 모은 것, 자식들을 키운 것, 아내가 사고를 당한 것, 자식들이 재산만 탐낸 것,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가 아니라 재산으로 보는 자녀들이 많아요.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저희 재단에 재산을 기부하시면 어르신 부부는 평생 저희가 돌봐드립니다.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모두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재산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가나요? 나는 확인했다. 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자녀분들이 유류분을 청구해도 재단 기부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어르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을 목록화합니다. 그 다음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어르신 부부는 저희 시설로 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시설이 어떤가요? 사회복지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이곳이 저희 재단의 실버타운입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건물과 정원이 보였다. 깨끗한 방들, 밝은 식당, 재활치료실, 산책로. 부인께서는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돌봐드립니다. 재활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르신께서도 편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순이가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봤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절차가 시작됐다. 변호사는 내 재산을 조사했다. 집 3채, 상가 하나, 예금 2억 원. 총 시가 16억 원 정도의 재산이었다. 상당한 재산이시네요. 이 정도면 어르신 부부가 평생 편하게 지내시기에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어르신 2-3분을 더 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가 초안을 가져왔다. 이렇게 작성하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박철수는 건강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실버케어 재단에 기부한다. 자녀 박민수와 박민정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는 나의 확고한 의지이며 누구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읽을 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썼다. 박철수. 80평생을 살아온 내 이름. 이 이름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았다. 공증인이 내 신분을 확인하고 정신 상태를 확인했다. 어르신, 이 유언장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네.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증이 끝났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자동으로 재단으로 간다. 민수도 민정이도 한 푼 받을 수 없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으로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원하시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알려야죠. 알아야 정신을 차리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민수와 민정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꼭 와야 한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와봐야 안다. 꼭 와라. 나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토요일 아침 민수와 민정이가 왔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앉아라. 엄마는 저기 계신다.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수와 민정이는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보이는 척했다. 엄마,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그들은 순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앉으라고 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들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물었다. 읽어봐라.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읽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뭡니까? 보면 모르니?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왜 갑자기? 민정이도 서류를 보더니 소리쳤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무슨 문제냐? 재산을 전부 재단에 기부한다고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한 푼도 안 준다.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빠. 민정이가 울먹였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빠 자식인데. 자식? 자식 노릇을 해야 자식이지. 너희가 뭘 해줬니? 나는 차갑게 물었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왔니? 내가 아플 때 돌봐줬니? 명절에 왔니? 뭘 해줬어? 민수가 변명했다. 아빠가 저희를 밀어냈잖아요. 저희가 요양원 얘기만 하면 화내시고. 요양원? 그게 너희가 원한 게 뭔지 나도 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챙기려고 했던 거잖아. 아빠, 오해예요. 민정이가 소리쳤다. 저희는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재산만 원했어. 부모는 관심 없었고. 민수가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건 무효예요. 법적으로 싸우겠어요. 유류분 청구하면 저희도 받을 수 있어요. 해봐라. 변호사랑 다 상의했다. 이건 법적으로 완벽해.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민정이가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엄마도 제가 모실게요. 제발 이 유언장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공증도 받았고 재단과 계약도 했어. 다음 주에 우리는 재단 시설로 간다. 너희 엄마도 나도. 재단 시설이요? 민수가 물었다. 그래, 실버케어 재단.
거기서 우리를 평생 돌봐준다. 의료비, 간병비, 모든 게 무료야. 내 재산으로.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민정이가 울었다.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너희도 다 어른이잖니. 지금껏 잘 살아왔으면서 왜 갑자기 걱정이야? 재산 못 받아서 그렇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알겠어요. 아빠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다신 얼굴 보러 오지 마세요. 저희도 아빠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민정이도 울면서 일어났다.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다. 알았어요. 그럼 저도 다신 안 올게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민정이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순이가 휠체어에서 물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소리 지르고 갔어요? 우리 자식들이야, 여보. 자식들이요? 왜 저렇게 화났어요? 모르는 게 나아. 여보,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 더 편한 곳으로. 어디로요? 좋은 곳이야. 거기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일주일 후 우리는 실버케어 재단의 시설로 이사했다. 재단에서 이사도 도와줬다.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갔다. 집과 상가는 재단 소유가 되었고 임대료도 재단으로 들어갔다.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깨끗하고 밝고 조용했다. 우리 방은 투룸으로 되어 있었다. 거실, 침실, 화장실 모두 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순이가 물었다. 그래,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좋네요. 넓고 깨끗해요. 간호사들이 매일 3번씩 왔다. 순이를 씻기고 약을 먹이고 재활치료를 시켰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식사도 식당에서 제공됐다.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맛도 좋았다. 순이는 식사를 잘했다. 맛있어요. 여보, 같이 먹어요. 한 달쯤 지나자 내 건강도 좋아졌다. 체중이 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의사가 정기검진을 해줬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았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혼자 계신 분들.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어르신,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옆방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식 셋을 키웠는데 다들 재산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왔습니다. 우리 다 비슷하네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는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순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몸도 불편했다. 하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 나 혼자 힘들게 돌볼 때보다 훨씬 나았다. 가끔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민수와 민정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재단 원장님이 나를 찾아왔다. 박 어르신, 어르신의 기부 덕분에 3분의 어르신을 더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의 이야기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대요. 원장님이 신문을 보여줬다.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게 재산 주지 않고 사회 환원. 80대 노부부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를 읽으니 뭉클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이 기사를 보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셨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마지막 일기였다. 오늘로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3달이 되었다. 여기서의 생활은 평온하다. 순이도 나도 행복하다. 자식들이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평생을 일하고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인다니 뿌듯하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재산은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수야, 민정아. 너희가 이 일기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너희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본 너희를 용서는 못하겠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순이야, 당신은 내 전부였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함께한 60년을, 우리가 일군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미련 없이 당신 곁에서. 그것으로 족하다. 일기를 덮고 나는 순이가 자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어. 그렇지? 순이는 잠든 얼굴로 대답 없이 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